아들 민혁이가 한 달 예정으로 해외 출장을 떠난 지 일주일이 흐른 날이었습니다. 녀석이 없는 집은 유독 넓고 조용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매일같이 그랬듯 동이 트기도 전에 잠에서 깨어 남편의 사진이 놓인 작은 탁자 앞을 한참이나 서성였습니다. 사진 속 당신은 여전히 인자한 미소로 저를 보고 있었지만 더 이상 제 어깨를 다독여주지는 못했죠.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요? 누구도 답해주지 않을 질문을 허공에 던지는 것으로 저의 하루는 시작되곤 했습니다. 아침을 차려 먹고 웬만한 집안일은 도우미 아주머니가 다녀가시니 할 일도 없어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는 것이 일과의 전부였습니다. 저 창밖의 아파트 단지며 놀이터의 흙이며 전부 제 피 같은 돈으로 일군 아들의 세상이었지만 정작 저는 그 세상에 속하지 못한 이방인 같다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오전 10시쯤 되었을까요? 방문을 열고 나온 며느리 유진이가 기지개를 켜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그 목소리에는 이제 막 잠에서 깨어난 사람 특유의 나른함과 함께 평소와 다른 종류의 살가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TV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며 무심하게 대답했죠. 늘 이 시간에 일어나는 걸 유진이는 제 옆에 살짝 걸터 앉으며 팔짱을 끼는 신용까지 했습니다. 평소에는 거실에서도 마주치는 일이 거의 없는 아이였어요. 용건이 있을 때만 저를 찾았기에 이 아침의 친절이 낯설면서도 불편하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뭐 특별한 계획 있으세요? 계획은 무슨? 늙은이가 매일 똑같지. 그럼 저랑 어디 좀 같이 가실래요? 저는 유진이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쇼핑몰에 올릴 가을 신상품을 직접 보고 떼와야 하는데 혼자 운전하고 짐을 들기가 버겁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 집에만 계시면 답답하시잖아요. 바람도 쐬실 겸 같이 가요. 제가 동대문 가서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예쁜 스카프도 하나 사드릴게요 라며 말꼬리에 꿀을 발라 속삭이더군요. 저는 며칠 전부터 욱신거리던 무릎을 슬며시 주무르며 말했습니다. 나는 무릎이 안 좋아서 오래 걷기 힘든데 너 혼자 다녀오는 게 낫지 않겠니? 제 말에 유진이의 입꼬리가 순간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표정을 풀고는 더 애교 섞인 목소리로 저를 졸랐어요. 에이, 어머니. 제가 다 모시고 다닐 건데 뭐가 걱정이세요? 짐도 잠깐만 봐주시면 되고 거의 차로 다닐 거라 괜찮아요. 네, 어머니. 그네 하는 소리에 담긴 거절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은근한 압박감을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싫다고 버티면 분명 저 아이는 온종일 굳은 얼굴로 집안에 냉기를 뿌리고 다닐 테지요. 민혁이가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저랑 어디 같이 가는 것도 싫어하신다며 있지도 않은 사실을 부풀려 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결국 저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았다. 그럼 준비하고 오너라. 제 대답에 유진이는 와, 신난다. 어머니 예쁘게 하고 나오세요. 라며 아이처럼 웃어 보이고는 자기 방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또 한 번 체념했습니다. 저 아이에게 저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그저 필요할 때 쓰는 무료 노동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사실을요. 외출 준비를 마치고 현관에서 유진이를 기다리는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유독 처량하게 느껴졌습니다. 낡았지만 가장 편해서 아끼는 단화와 몇 년째 입고 있는 무채색 카디건. 유진이는 늘 제 옷차림을 보고 어머니, 요즘 누가 그런 옷을 입어요. 제가 나중에 옷 사드릴게요라고 말하곤 했지만 그 나중은 단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화려한 원피스에 완벽한 화장을 하고 나타난 유진이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혀를 차더군요. 어머니, 제가 그 신발 좀 버리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저는 발이 편한 게 최고다라며 짧게 대꾸하고 먼저 현관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유진이는 연신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느라 바빴습니다. 그 아이의 세상 속에서 저는 투명 인간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주차장에 도착하자 저 멀리서도 형광등 불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는 하얀색 SUV 한 대가 보였습니다. 민혁이와 유진이가 결혼할 때 저 차를 선물했습니다. 이 차 타고 다니면서 좋은 곳 많이 다니고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들렴. 차 키를 건네주던 날 그렇게 말하며 아들 내외의 앞날을 축복했었죠. 하지만 저 차는 어느새 며느리 혼자만의 자존심이자 계급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인 민혁이조차 저 차를 몰 때는 유진이의 허락을 받아야 할 정도였으니까요. 유진이가 리모컨을 누르자 차가 삑 소리를 내며 문이 열렸습니다. 제가 조수석 문을 열고 차에 오르려는데 발을 디디는 순간 낡은 단화바닥이 플라스틱 발판에 스치며 희미한 자국을 남겼습니다. 그 순간 운전석에 앉아있던 유진이의 목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어머니, 조심 좀 하세요. 이거 어제 시간 들여서 세차한 거란 말이에요. 저는 화들짝 놀라 발을 떼고는 미안하다. 잘 안 보여서라고 말끝을 흐렸습니다. 됐어요. 그냥 빨리 타세요. 퉁명스러운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차에 오르는 그 짧은 순간이 마치 가시방석 같았어요. 시트에 주름 하나라도 잡힐까, 등받이에 머리카락 하나라도 묻을까 온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제가 사준 차에 제가 오르면서 저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여야만 했습니다. 유진이는 보란 듯이 물티슈를 뽑아 제가 낸 자국을 신경질적으로 닦아내고는 시끄러운 음악을 틀고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차 안의 공기는 출발부터 납덩이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동대문으로 향하는 내내 유진이는 누구와 통화를 하는지 블루투스 이어폰을 낀 채 한참을 떠들어댔습니다. 아마도 쇼핑몰 동업자이거나 친구인 듯 했습니다. 저는 그저 창밖의 풍경만 바라보았죠. 한때는 제 삶의 전부였던 저 거리들이 이제는 유리창 너머의 풍경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졌습니다. 한참을 달리던 차가 동대문 근처에 다다르자 길은 차들로 꽉 막혀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유진이의 미간이 서서히 찌푸려지기 시작했어요. 아, 진짜. 주말엔 오는 게 아니었는데 혼잣말인지 제게 하는 말인지 모를 불평이 차 안을 채웠습니다. 가까스로 도착한 주차 빌딩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 만차 표시등이 곳곳에서 번쩍였고 빈자리를 찾아 헤매는 차들이 거북이처럼 얽혀 있었죠. 우리는 3층 주차장을 너댓바퀴는 돌고 나서야 겨우 비어있는 공간 하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유진이는 한숨을 푹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랑 오니까 되는 일이 없네. 평소엔 바로 찾았는데 그 비난의 화살은 어김없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저는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죠. 그녀가 힘든 건 모두 제 탓이 되어버리는 이 집안의 법칙에 익숙해진 지 오래였습니다. 어머니, 먼저 내리셔서 뒤 좀 봐주세요. 자리가 너무 좁아서 안 되겠어요. 그녀의 명령에 저는 힘겹게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매캐한 배기가스와 사방에서 울리는 경적 소리에 머리가 핑 돌았죠. 아픈 무릎을 짚고 차 뒤로 걸어가는데 뒤에서 기다리던 차가 신경질적으로 빵 하고 경적을 울렸습니다. 유진이는 창문을 내리고 어머니, 좀 빨리빨리요. 뒷차 안 보여요?
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허둥지둥 손짓을 했지만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습니다. 결국 유진이는 됐어요. 라며 차를 한 번에 밀어넣고는 시동을 꺼버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당신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또 한 번 그녀의 세상에서 거추장스러운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차에서 내린 유진이는 아무 말 없이 빠른 걸음으로 쇼핑몰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뒤를 절뚝거리며 따라가야 했죠. 시장에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오늘 저를 왜 데려왔는지 그 본색을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한 가게에 들러 마음에 드는 옷 몇 가지를 고른 후 커다란 비닐봉지를 제게 툭 안겨주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들고 여기 잠시만 서 계세요. 전 다른데 빨리 좀 보고 올게요. 거절할 틈도 없이 그녀는 인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개였던 짐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늘어났습니다. 티셔츠 뭉치, 청바지 더미, 재킷들 비닐 손잡이가 손가락을 파고드는 고통보다 묵직한 짐의 무게가 무릎을 짓누르는 고통이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1시간을 넘게 짐꾼 노릇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유진이는 또 다른 가게에서 잔뜩 싼 옷을 들고 와 제게 넘기려 했습니다. 제가 이미 들고 있는 짐이 너무 많아 잠시 머뭇거리는 사이 그만 손에서 힘이 풀려버렸습니다. 쇼핑백 하나가 바닥으로 쿵 소리를 내며 떨어졌고 그 안에서 곱게 포장되어 있던 새하얀 블라우스가 밖으로 툭 튀어나왔습니다. 바닥에 먼지가 하얀 옷에 거뭇하게 묻어버렸죠. 그 순간 유진이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그녀는 달려와 블라우스를 집어들고 손으로 먼지를 털어내며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거 샘플이라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미안하다. 나도 모르게 손에서. 이거 하나 제대로 못 드세요? 그냥 짐만 될 거면 뭐하러 따라오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주변의 상인들과 손님들이 힐끔거리는 시선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과를 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죠. 그녀의 분노는 이미 시작되었고 그 분노가 어디까지 갈지 저는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그로부터 1시간쯤 더 흐른 뒤에 일어났습니다. 유진이는 젊은 여자들이 바글거리는 한 도매상점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곳은 유독 인기가 많은 곳이라 계산하려는 줄이 가게 밖까지 길게 늘어서 있었죠. 유진이는 제 등을 떠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줄 좀 서 계세요. 여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전 그동안 다른 디자인 좀 보고 올게요. 저는 이미 한계에 다다른 무릎의 통증을 애써 참으며 줄의 맨 끝에 섰습니다. 시간은 더디게 흘렀고 사람들의 열기와 소음 속에서 현기증이 날 지경이었어요. 그렇게 20분을 넘게 기다렸을까요? 드디어 제 차례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유진이는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제 뒤에 서 있던 젊은 여자가 아줌마 계산 안 하실 거예요? 라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유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는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걸자 이번에는 통화 거절음이 들려왔습니다. 일부러 받지 않은 것이었죠. 제 차례가 되자 점원이 뭐 찾으세요? 라고 물었지만 저는 유진이가 무엇을 사려 했는지 알지 못해 저 잠시만요라며 우물쭈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뒷사람들의 불평과 점원의 짜증 섞인 시선이 온몸에 와서 박히는 듯 했습니다. 바로 그때 유진이가 느긋한 걸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제 쩔쩔매는 모습을 본 그녀는 과장되게 한숨을 푹 쉬더니 제 팔을 거칠게 잡아 끌어줄 밖으로 빼냈습니다.
아, 답답해 죽겠네. 그냥 나오세요. 제가 할게요. 그녀의 고함 소리에 주변의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로 쏠렸습니다. 제 얼굴은 불타는 것처럼 달아올랐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는 말기도 못 알아듣고 행동도 굼뜬 쓸모없는 늙은이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유진이는 저를 한쪽 구석에 세워두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자기가 직접 계산을 하고 물건을 챙겨 나왔습니다. 그녀는 제게 단 한마디의 말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수백 마디의 욕설보다 더 저를 아프게 찔렀습니다. 쇼핑을 마친 후 잔뜩 화가 난 며느리는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주차 빌딩으로 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인파로 붐비는 지하철 환승 통로를 지나야만 했죠. 며느리는 분풀이라도 하듯 성큼성큼 앞서갔고 저는 무거운 짐과 욱신거리는 무릎 때문에 도저히 속도를 맞출 수 없었습니다. 제가 뒤처지자 그녀는 신경질적으로 뒤돌아보며 재촉하기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제가 얘야, 다리가 너무 아파서 그러니 제발 천천히 좀. 이라고 애원하는 순간 며느리의 이성이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녀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지하도 한복판에 우뚝 멈춰서더니 제게서 쇼핑백을 모조리 빼앗아 들고는 소리쳤습니다. 아, 진짜 못 참겠네. 걸음도 제대로 못 걸으실 거면 따라오질 마셨어야죠. 전 먼저 갈 테니 여기서 알아서 오세요. 그 말을 끝으로 며느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인파 속으로 자신의 몸을 던졌습니다. 차 키를 가진 채로요. 순식간에 그녀의 모습은 수많은 사람들의 물결 속으로 빨려 들어가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텅 빈 손으로 낯설고 소란스러운 지하도 한가운데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쌩쌩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고통 속에 서 있는 저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소음들이 윙윙거리며 제 귀를 때렸지만 제 세상은 완벽한 정적에 휩싸인 듯 했습니다. 아, 제가 버려졌구나. 제가 사준 차를 타러 가는 저 아이에게 이 차가운 지하도 바닥에 저는 완벽하게 버려졌구나. 무릎의 통증보다 더한 아픔이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았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내팽개쳐진 채로 얼마나 서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곁을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발걸음들은 저마다의 목적지를 향해 바쁘게 움직였지만 오직 저만이 시간을 잃고 그 자리에 뿌리 박힌 듯 서 있었어요. 며느리 유진이가 사라진 방향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문득 정신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하염없이 울고 있어봤자 돌아와 저를 부축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냉정한 현실이 머리를 때렸죠. 어차피 저 아이에게 저는 함께 사는 가족이 아니라 아들에게 덤으로 딸려 온 가끔 쓸모는 있지만 대체로 거추장스러운 낡은 가구 같은 존재였을 뿐이니까요. 저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무릎에서 비명을 지르는 듯한 통증이 올라왔지만 그것은 심장이 아픈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지하도를 빠져나와 지상으로 올라오니 회색빛 도시의 소음이 저를 집어삼킬 듯 덮쳐왔습니다. 저는 길가로 나가 힘겹게 팔을 뻗어 택시를 잡았습니다. 택시에 오르는 그 짧은 순간조차 버거워 낑낑대자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힐끔 보며 물었습니다. 어디 편찮으세요, 어르신? 저는 그저 무릎이 좀 안 좋아서요라고 힘없이 대답하고는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기사님은 아이고 저희 어머니도 무릎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 자식된 도리로 좋은 병원 모시고 가야 하는데 먹고 살기 바쁘다고 그것도 쉽지가 않네요라며 혼잣말처럼 의조렸습니다. 그 평범한 한탄이 제 가슴에는 수십 개의 바늘이 되어 박혔습니다. 저는 제 아들 민혁이를 그렇게 키우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제 아들도
저 바쁜 기사님과 다를 바 없는, 어쩌면 그보다 더 못한 자식이 되어버린 것 같아 참을 수 없이 서글퍼졌습니다. 택시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은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늙은이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을 오직 한 남자와 한 아들을 위해 살아온 결과가 고작 이것인가. 길바닥에 버려지는 신세라니. 억울함과 서러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이상하게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눈물샘이 이미 오래전에 말라버렸거나 혹은 너무 깊은 배신감에 눈물마저도 길을 잃어버린 모양이었습니다. 익숙한 아파트 단지가 눈에 들어오자 저는 기사님께 세워달라고 말했습니다. 지갑에서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 요금을 치르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삑삑삑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집 안으로 들어서자 예상과 다른 온기가 저를 맞았습니다. 어둡고 싸늘할 것이라 생각했던 집은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고 거실에서는 요란한 예능 프로그램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파 위에는 제가 겪은 지옥 같은 시간은 전혀 모른다는 듯 가장 편안한 자세로 누워 과일을 먹으며 TV를 보고 있는 며느리 유진이가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하얀 시트팩까지 붙인 채로 말입니다. 제가 현관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한 유진이는 귀찮다는 듯 몸을 살짝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이나 안도의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휴식을 방해받은 것에 대한 짜증만이 묻어났죠. 어머니, 이제 오세요? 어디 갔다가 이제 오시는 거예요? 한참 전에 왔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평온하고 당당해서 순간 제가 겪은 일이 모두 꿈이었나 하는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저는 신발도 벗지 못한 채 먼지가 묻은 옷차림 그대로 현관에 서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갈라지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네가 나를 거기다 버리고 오지 않았느냐. 제 말에 유진이는 먹던 포도를 내려놓고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시트팩 때문에 입가가 우스꽝스럽게 일그러졌습니다. 버리다니요, 어머니. 말씀을 왜 그렇게 섭섭하게 하세요? 제가 언제 버렸다고요? 잠깐 기다리시라고 한 거지. 어머니가 하도 꾸물거리셔서 차 막히기 전에 먼저 온 거잖아요. 기가 막혔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을 넘어 모든 잘못을 저의 느린 걸음 탓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걸음 집 안으로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내가 무릎이 아파서 천천히 좀 가자고 그리 애원을 했는데 그걸 뿌리치고 너 혼자 가버린 걸 그렇게 말하면 다란 말이냐? 그러자 유진이는 이제는 아예 소파에서 등을 떼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고 눈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오직 귀찮음과 분노만이 가득했습니다. 아, 진짜 피곤하게 하시네. 그래서요? 제가 거기서 어머니랑 같이 밤새도록 서 있기라도 했어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그리고 그렇게 늦게 오실 거면 저한테 전화라도 한 통 하셨어야죠. 다 큰 어른이 지하철역에서 집 하나 못 찾아오세요? 제가 어머니 보모는 아니잖아요. 보모. 그 단어가 제 심장에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아, 저 아이는 저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어미가 아니라 돌봐야 할 짐 귀찮은 보모 노릇을 하게 만드는 늙은 짐짝으로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더 이상 저 아이와 말을 섞는 것은 무의미했습니다. 저런 뻔뻔함과 이기심 앞에서는 그 어떤 말도 그 어떤 감정도 통하지 않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제 수십 년의 헌신과 사랑은 저 아이에게는 단 한 번도가 닿은 적이 없었던 겁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가치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묵묵히 몸을 돌려 제 방으로 향했습니다. 제 침묵이 오히려 이상했는지 유진이가 등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제 말이 틀려요? 할 말 없으시죠? 다음부터는 좀 빠릿빠릿하게 움직이세요. 저까지 피곤하게 만들지 마시고요. 저는 그 악담을 등 뒤로 들으며 제 방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쾅 소리가 나도록 세게 닫아버렸습니다. 문을 잠그는 둔탁한 금속음이 저와 유진이 사이의 모든 관계가 끝났음을 알리는 장송곡처럼 들렸습니다. 방 안에 들어온 저는 한동안 문에 기댄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와 모멸감에 질식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방 한쪽에 고이 모셔둔 남편의 사진 앞에 조용히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사진 속 당신의 얼굴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다 봤지? 내가 오늘 뭘 보고 무슨 말을 들었는지 당신도 다 봤을 거 아냐? 내가 틀렸어. 나는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게 살기만을 바랐는데 사람을 잘못 봐도 한참을 잘못 봤어. 저 아이는 사람이 아니야. 은혜도 염치도 모르는 짐승만도 못하다고. 여보, 이제 나 더는 못 참겠어. 내가 내 손으로 저 아이의 오만방자함에 마침표를 찍을 거야. 내가 저 아이에게 줬던 모든 것들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거두어 갈 거라고. 그러니 하늘에서 너무 노여워 말고 이 못난 마누라가 하는 짓 끝까지 지켜봐줘. 남편과의 피 끓는 맹세를 마친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방 한쪽에 놓인 낡은 자개장으로 향했습니다. 그 안에는 제 인생의 희로애락이 담긴 물건들이 잠들어 있었죠. 남편이 처음 주었던 연애편지, 민혁이가 어버이날에 만들어준 카네이션, 그리고 맨 아래 칸 깊숙한 곳에 넣어둔 낡은 서류 상자. 저는 그 상자를 꺼내 먼지를 닦아내고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들 내외가 결혼할 당시의 서류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아파트 매매 계약서, 그리고 그 아래에 제가 찾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하얀색 SUV의 자동차 구매 계약서 원본이었습니다. 공급받는 자의 이름은 아들 민혁이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지만 그 아래 공급자, 즉 대금을 지불하고 차를 구매한 사람의 이름은 제 이름 박찬숙 석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혹시나 싶어 따로 보관해 두었던 예비 스마트키가 비닐 포장도 뜯지 않은 새것 그대로 들어 있었죠. 저는 그 서류와 열쇠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아들을 위한 사랑의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저를 배신한 세상에 맞서 싸울 저의 무기이자 빼앗긴 제 인생을 되찾아올 유일한 열쇠였습니다. 상자 뚜껑을 닫으며 저는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응조렸습니다. 그래, 유진아. 내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그것부터 내가 없애주마. 그날 제 기나긴 인내의 역사는 끝이 나고 무섭고도 통쾌한 복수의 역사가 비로소 그 첫 장을 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사이 제 안에서 일어난 태풍을 감추기라도 하듯 제 마음은 오히려 고요한 호수 같았어요. 부엌으로 나가니 유진이가 토스터에 빵을 굽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네더군요. 어머니, 주무셨어요? 마치 어제 지하도에서 있었던 일은 꿈속의 일이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래, 너도 잘 잤니? 네. 어젠 제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어머니, 정말 괜찮으셨어요? 괜찮다니까. 나도 피곤해서 그냥 먼저 들어온 것뿐이다. 저는 태연하게 커피 물을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제 얼굴에서 어떤 원망이나 서운함도 찾아볼 수 없자 유진이는 안심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기억력이 흐릿해진 늙은이라 어제의 모욕짐은 하룻밤 자고 나면 잊어버릴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저희는 아무 말 없이 식탁에 마주 앉아 아침을 먹었습니다. 유진이는 새로 산 옷들을 오늘 쇼핑몰에 올려야 한다며 신나게 떠들어댔고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간간히 추임새를 넣어주었죠. 이 고요한 아침 식사 자리는 폭풍전야 그 자체였습니다. 유진이가 요가를 하러 간다며 집을 나서자마자 저는 곧바로 전화를 들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제 오랜 친구 영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찬숙이니? 영희야, 나다. 어쩐 일이야, 이 아침부터. 별일 없고?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모든 일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희는 제 침묵 속에서 무언가를 감지했는지 목소리를 낮춰 물었습니다. 너 무슨 일 있구나? 그 한마디에 결국 저는 참았던 모든 것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동대문 시장에서 있었던 일, 지하도 한복판에 버려졌던 일, 그리고 제가 사준 차를 마치 자기 것인 양 유세하며 저를 무시했던 지난 세월까지. 제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수화기 너머 영희의 숨소리는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마쳤을 때 영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마른 욕설을 내뱉으며 소리쳤죠. 야, 박찬숙, 너 그걸 여태껏 참고 살았단 말이냐? 당장 그 집에서 나와. 그 쌍화차 같은 것하고는 한 하늘 아래서 같이 숨 쉬는 것도 아깝다. 친구의 분노는 마치 제 마음인 양 뜨거웠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제 계획을 말했습니다. 그 차 제가 팔아버릴 거라고요. 그래, 잘 생각했다. 그년이 제일 아끼는 게 그거라며? 아주 잘근잘근 밟아줘야지. 근데 그거 아들 녀석 명의로 되어 있다며. 내가 팔 수 있겠어? 그래서 내 도움이 좀 필요하다, 영희야. 저는 영희에게 중고차 딜러로 일한다는 조카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영희는 무릎을 탁 치며 아, 맞다. 우리 현수,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당장 연락해주마. 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영희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조카인 현수 씨와 이야기가 되었으니 오늘 오후에 저희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나자는 것이었습니다. 오후 2시 유진이가 아직 돌아오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저는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카페에 들어서자 영희를 꼭 닮아 선하게 생긴 젊은 청년이 저를 보고 깍듯하게 일어나 인사를 했습니다. 영희의 조카 현수 씨였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그에게 다시 한번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현수 씨의 표정은 놀라움과 안타까움, 그리고 분노로 계속해서 바뀌었죠. 어르신 정말 고생 많으셨겠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전문가의 얼굴로 돌아와 제가 가져온 서류들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어르신께서 구매하신 게 확실하네요. 계약서 원본도 있고 하지만 명의가 아드님 앞으로 되어 있어서 절차가 조금 필요합니다. 현수 씨는 몇 가지 방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아들인 민혁이에게 연락해서 위임장을 받는 것이었지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는 잠시 고민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아드님의 인감도장이랑 인감증명서 가지고 계신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혁이는 장기 출장을 가거나 할 때 혹시 모를 급한 일에 쓰라며 제게 인감도장과 여분의 인감증명서를 맡겨놓곤 했습니다. 어머니가 저희 집 재산 관련해서는 알아서 다
다 처리해 주세요. 아들의 그 믿음이 이제는 며느리를 향한 비수가 될 참이었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어르신, 제가 필요한 서류 양식을 준비해 드릴 테니 인감 도장만 찍어서 주시면 나머지는 제가 다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아드님이 해외 체류 중이라 어머님께 판매를 위임했다는 식으로 서류를 꾸미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현수 씨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저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작전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유진이가 없는 틈을 타 집 주차장으로 가서 차 사진부터 찍기로 했죠. 카페에서 헤어진 후 저는 현수 씨와 함께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다행히 유진이는 아직이었습니다. 저희는 곧장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현수 씨는 전문가용 카메라를 꺼내 이리저리 각도를 바꿔가며 차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이가 매일같이 닦고 광낸 덕에 차는 연식에 비해 신차처럼 상태가 좋았습니다. 현수 씨는 혀를 내두르며 말하더군요. 이렇게 관리가 잘 된 차는 금방 팔립니다. 어르신, 죗값을 떠나서 아주 좋은 주인에게 갈 수 있겠네요. 사진을 다 찍은 현수 씨는 노트북을 셔차 사진들을 옮기고는 곧바로 중고차 거래 사이트에 매물을 올렸습니다. 차주 해외 출장으로 인한 대리 금매, 신차급 컨디션, 비흡연 여성 1인 운행. 그럴듯한 제목 아래 번쩍이는 하얀색 SUV 사진이 올라갔습니다. 저는 제 노트북 화면에 떠 있는 그 매물을 보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이제 정말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었습니다. 현수 씨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제 시작입니다.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그날 오후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거대하고 통쾌한 복수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덫을 놓고 기다리는 사냥꾼의 심정이 이런 걸까요? 저는 온종일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유진이는 저녁 늦게 돌아와 피곤하다며 곧장 자기 방으로 들어갔고 덕분에 저는 마음 편히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었죠. 현수 씨의 말대로 반응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왔습니다. 다음 날 오전에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어르신, 접니다. 현수입니다. 그래요, 현수 씨. 무슨 소식이라도 있나요? 네. 어제 올린 매물 보고 연락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분이 계셔서 오늘 오후에 직접 차를 보고 싶다고 하십니다. 어르신 시간은 어떠신지요? 예상보다 빠른 전개에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망설일 시간은 없었죠. 저는 나는 괜찮으니 약속을 잡아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약속 시간은 오후 3시, 장소는 저희 아파트에서 조금 떨어진 한적한 공원 주차장이었습니다. 이제 고비는 유진이가 없는 틈을 타 제가 무사히 차를 몰고 그곳까지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유진이는 외출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누워 태블릿으로 드라마를 보며 키득거리고 있었죠. 약속 시간은 다가오는데 제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2시가 넘었을 때였습니다.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모르는 번호가 떠 있었죠. 현수 씨가 아니라 구매자 본인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황급히 전화를 들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중고차 사이트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오늘 3시에 차 보기로 한 사람인데요. 약속 장소를 다시 한번 확인차. 저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끼며 최대한 목소리를 낮춰 대답했습니다. 아, 네네. 알고 있습니다. 그 공원 주차장이요. 그때 거실에 있던 유진이가 어머니, 누구세요? 라며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기지를 발휘했죠. 아, 경로당 총무님이셔. 이번에 야유회 가는 거 회비 문제 때문에 유진이는 별 의심 없이 다시 드라마에 시선을 고정했고 저는 구매자와 서둘러 통화를 마쳤습니다. 네, 그럼 이따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 아슬아슬한 위기를 넘기고 나니 오히려 두려움은 사라지고 대담함이 차올랐습니다. 2시 반쯤 되었을 때 하늘이 도왔는지 유진이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아마 친구인 듯 했어요. 정말? 지금? 알았어. 금방 갈게. 유진이는 서둘러 외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제게는 어머니, 저 친구가 급하게 보자고 해서 잠깐 나갔다 올게요라는 말만 남기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저는 쿵쾅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키며 유진이가 완전히 나간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가 서류 상자에서 아들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위임장 양식, 그리고 제 신분증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거실 탁자 위에 놓인 자동차 키를 집어들었습니다. 차갑고 묵직한 그 감촉이 손바닥에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주차장으로 내려가 하얀색 SUV의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제가 이 차의 운전석에 앉는 것은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시동을 걸자 차는 부드러운 엔진음을 내며 깨어났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리고 아주 익숙하게 차를 몰아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갔습니다. 약속 장소인 공원 주차장에 도착하니 현수 씨와 한 가족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젊은 부부와 어린 딸아이였죠. 인상이 무척 선해 보였습니다. 현수 씨가 저를 그들에게 소개했고 저희는 가볍게 목례를 나누었습니다. 남편 되시는 분이 차를 꼼꼼하게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운전석에도 앉아보고 엔진 소리도 들어보더니 아주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차가 정말 좋네요. 전 차주분께서 관리를 아주 잘하셨나 봅니다. 그의 말에 현수 씨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네, 저희 고모님이 되시는 분인데 아드님이 해외에 나가 계셔서요. 아주 애지중지 아끼던 차입니다.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차를 살펴보던 부부는 자기들끼리 잠시 상의를 하더니 이내 구매를 결정했습니다. 저희는 차 안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수 씨가 미리 준비해온 자동차 양도 증명서에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제 인적 사항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양도인 서명란. 저는 품속에서 비단 주머니에 든 인감도장을 꺼냈습니다. 아들의 이름 석자가 새겨진 묵직한 도장이었습니다. 붉은 인주를 묻혀 서류 위 정해진 칸에 힘주어 꾹 눌렀습니다. 선명하게 찍힌 붉은 낙인은 이 길고 지독했던 관계의 종언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습니다. 구매자는 그 자리에서 제 통장으로 약속된 금액 전액을 이체했습니다. 잠시 후 제 휴대폰으로 띵하는 소리와 함께 입금 완료를 알리는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제 평생 이렇게 큰 돈을 제 통장으로 받아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제 빼앗긴 시간, 짓밟힌 자존심에 대한 보상이자 앞으로 살아갈 제 새로운 인생의 자본금이었습니다. 모든 절차는 끝났습니다. 거래는 성공적으로 성사되었습니다. 모든 서류 절차가 끝나고 저는 운전석에서 내려 구매자에게 스마트키를 건넸습니다. 유진이가 매일같이 반짝반짝 닦아 자신의 분신처럼 여기던 바로 그 열쇠였습니다. 젊은 부부는 연신 고맙다고 인사를 했고 어린 딸아이는 새로운 차가 생겼다며 신나게 뒷좌석에 올라탔습니다. 저는 그들을 향해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부디 이 차 타고 좋은 곳 많이 다니시면서 행복한 추억만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진심이었습니다. 차에는 아무런 죄가 없으니까요. 그저 주인을 잘못 만났을 뿐. 부부는 제게 다시 한번 고개를 숙여 보이고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익숙한 엔진음과 함께 하얀색 SUV는 천천히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그 차가 제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져 작은 점이 될 때까지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에 다리에 힘이 쭉 풀리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기묘한 해방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저는 현수 씨에게 몇 번이고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그와 헤어졌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택시를 타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미리 세워둔 마지막 계획을 실행에 옮길 차례였습니다. 은행에 도착한 저는 번호표를 뽑고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창구에 앉아 방금 입금된 돈의 대부분을 다른 은행의 제 비상금 통장으로 이체하고 그중 일부는 현금으로 인출했습니다. 두툼한 현금 뭉치를 가방 깊숙한 곳에 넣으니 비로소 제 자유가 손에 잡히는 듯한 실감이 들었습니다. 은행을 나온 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친구 영희의 집 주소를 불렀죠. 영희네 집에 도착하니 그녀는 현관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얼굴을 보자마자 영희는 다 끝난 게냐? 라고 물었고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희는 제 손을 꽉 잡으며 잘했다. 박찬숙. 정말 잘했어. 이제부터는 아무 걱정 말고 이 늙은이만 믿어. 라며 저를 집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영희의 집은 낡고 좁았지만 그 어떤 궁궐보다도 아늑하고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거실 한쪽에 미리 가져다 두었던 제 작은 짐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의식을 치렀습니다. 바로 휴대폰 전원을 끄는 것이었죠. 전원 버튼을 길게 누르자 화면에 전원을 끄시겠습니까? 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까맣게 변하며 저와 저를 억압하던 세상을 이어주던 마지막 연결고리가 끊어졌습니다. 이제 저는 공식적으로 그들의 세상에서 사라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영희는 따뜻한 대추차 한 잔을 타와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찻잔을 들고 있으니 꽁꽁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저희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차만 마셨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저는 지금쯤 아들 내외의 집에서 벌어지고 있을 일들을 상상했습니다. 오늘 저녁이면 민혁이가 한 달간의 출장을 마치고 돌아올 겁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공항에서 집으로 돌아오겠죠. 유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아마 평소처럼 온갖 예쁜 척을 하며 남편을 맞이할 겁니다. 그리고 저녁을 먹고 혹은 주말 계획을 세우며 차를 쓸 일이 생기겠죠. 유진이는 당연하다는 듯 탁자 위를 보겠지만 그곳에 있어야 할 자동차 키는 없을 겁니다. 처음에는 민혁이가 어디 다른 곳에 둔 줄 알겠죠. 하지만 온 집안을 다 뒤져도 키가 나오지 않으면 그제야 주차장으로 내려가 볼 겁니다. 그리고 텅 비어 있는 주차 공간을 발견하는 순간 유진이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버리겠죠. 그녀는 분명 차를 도난당했다고 생각하며 길길이 날뛸 겁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고 보험사에 연락을 하고 온갖 소란을 피우겠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 또한 집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처음에는 제가 찜질방이라도 간 줄 알겠지만 제 휴대폰 전원이 꺼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유진이의 머릿속은 복잡한 퍼즐로 뒤엉키기 시작할 겁니다. 하지만 민혁이는 다르겠죠. 아들은 제 아들이니까요.
차가 없어진 것과 엄마가 사라진 것. 이 두 가지 사건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본능적으로 직감할 겁니다. 그리고 엄마인 제가 왜 그래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찾기 위해 아내인 유진이를 추궁하기 시작하겠죠. 그때부터가 그들 부부에게 진짜 지옥의 시작일 겁니다. 저는 상상의 나래를 펼치다 피식 웃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영희가 뭘 그리 웃고 있냐?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영희야, 내가 내 아들놈에게 그리고 그 아이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 과연 무엇일지 갑자기 궁금해져서 말이다. 제 말의 의미를 알아들은 영희도 저를 따라 웃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영희가 내어준 따뜻한 아랫목에서 그 어떤 악몽도 꾸지 않고 깊고 평온한 잠을 잤습니다. 제 길고 길었던 인내의 시간이 끝나고 짜릿한 복수의 시간이 막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친구 영희의 집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영희가 차려준 저녁상을 물리고 숭늉을 마시고 있었지만 제 온 신경은 다른 곳에 가 있는 듯 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었던 아들의 목소리가 제가 버려졌던 지하도만큼이나 차갑고 낯설게 느껴질까봐 저는 속으로 몇 번이고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영희는 그런 제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넌지시 말을 건넸습니다. 너무 걱정 마라, 찬수가. 민혁이가 아무리 마누라 뒷공무니만 쫓아다녔어도 지 애미가 길바닥에 버려졌다는데 그걸 두둔하겠냐?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내가 어릴 때부터 봐왔지만 심성까지 썩은 놈은 아니야. 영희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저는 마음 한편의 불안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지난 10년간 며느리 유진이가 보여준 교묘한 언변과 사람을 홀리는 기술은 제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눈을 감고 지금쯤 벌어지고 있을 일들을 그려보았습니다. 인천공항 게이트를 빠져나오는 아들의 피곤한 얼굴, 자신을 마중 나온 아내를 보며 반갑게 웃는 모습,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유진이가 애써 태연한 척하며 오늘 있었던 일을 어떻게 포장할지 고민하는 그 표정까지. 아마 유진이는 차를 도난당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 남편에게 자신의 책임이 가장 적어 보일지, 혹은 오히려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보일지 머릿속으로 수십 번도 더 계산하고 있을 겁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사라지셔서 내가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몰라요. 따위의 거짓말을 눈물과 함께 버무려내겠지요. 저녁 시간이 훌쩍 지나고 벽시계의 시침이 9시를 넘어갈 무렵이었습니다. 드디어 제 휴대폰이 아닌 영희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 이름은 민혁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영희는 제게 눈짓을 한번 하고는 제 마음의 준비를 확인한 뒤에야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아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모님, 저 민혁이에요. 혹시 저희 어머니 거기 계세요? 집에 안 계시고 전화기도 꺼져 있어서 온 집안이 난리가 났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당황과 걱정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제게 배운 대로 한 톤 낮은 차분하고 냉정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민혁아. 내 엄마 여기 있다. 아주 편안하게 잘 쉬고 있으니 걱정 붙들어 매라.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에요. 어머니, 전화기가 꺼져 있으셔서 이모님, 지금 집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아세요? 유진이가 그러는데 차를 도난당했다고요. 그리고 어머니는 하루 종일 연락이 안 되셨다고.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인지 저는 정말. 아들의 말은 두서가 없었고 그 혼란 속에서 저는 유진이가 제게 했던 거짓말을 그대로 아들에게 옮겼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영희는 그런 아들의 말을 차갑게 끊었습니다. 글쎄다. 그건 내 엄마한테 직접 들어야 하지 않겠니? 내가 이리로 오너라. 와서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귀로 직접 들어야 할 게다. 내 마누라 입에서 나오는 소리만 듣고 모든 걸 판단할 셈이냐? 영희의 날카로운 일침에 아들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네, 이모님.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 속에서 현관문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영희가 문을 열자 밖에는 땀과 걱정, 그리고 알 수 없는 분노로 범벅이 된 아들 민혁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발견하자마자 방 안으로 뛰어들어오려 했지만 저는 숭늉 그릇을 내려놓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거기 앉거라. 제 목소리에는 평소의 온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서늘하기까지 한 제 기세의 민혁이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듯 흠칫하며 문지방에 걸터 앉았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유진이는 집에서 거의 실신 직전이에요. 차는 없어지고 어머니는 연락도 안 되고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저에 대한 원망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유진이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제 아들을 세뇌시켰는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민혁아, 저는 아들의 말을 끊고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내가 묻는 말에 사실대로 대답하거라. 내 처는 내게 뭐라고 하더냐? 아주 자세하게 토씨 하나 빼놓지 말고 전부 다 말해보거라. 아들은 주저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가 전하는 이야기는 제 상상보다 훨씬 더 악랄하고 치밀했습니다. 유진이는 제가 아침부터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기에 기분 전환이라도 시켜드릴 겸 함께 시장에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제가 갑자기 사람 많은 곳은 답답해서 싫다. 먼저 들어가겠다며 혼자 사라져버렸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제가 걱정되어 온 시장을 다 뒤지고 혹시나 싶어 집에도 몇 번이나 전화를 걸었지만 제가 받지 않았다고 눈물 콧물을 쏟으며 제 아들에게 매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녁 늦게 지쳐서 집에 돌아와 보니 주차장에 있어야 할 차가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다고. 그래서 자기는 제가 나쁜 사람들에게 납치라도 당한 줄 알고 경찰에 실종 신고까지 하려던 참이었다고 아주 그럴듯한 소설을 써내려갔다고 했습니다. 저는 모든 이야기를 묵묵히 들은 후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제 웃음소리에 아들은 어머니, 지금 웃음이 나오세요? 라며 화를 냈습니다. 저는 웃음을 거두고 품속에서 차가운 스마트키 하나를 꺼내 아들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민혁이가 제게 맡기고 갔던 예비 열쇠였습니다. 이게 왜 어머니한테? 민혁아, 어제 내 처는 나를 동대문 시장에 끌고 갔다. 내 말대로였지. 하지만 기분 전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짐을 들어줄 짐꾼이 필요해서였단다. 그리고는 하루 종일 늙고 병든 이 어미를 종처럼 부려먹었지. 그러다 내가 늙고 병들어 제 걸음 하나 제대로 못 맞추자 다 큰 어른이 길 하나 못 찾냐는 모욕과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지하도 한복판에 나를 버리고 저 혼자 집으로 돌아왔단다. 제 목소리는 마른 나뭇잎처럼 건조했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비수처럼 날카로워 아들의 심장을 후벼 팠을 겁니다. 민혁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맹렬하게 흔들렸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유진이가 그럴 리가 없어요. 어머니가 뭔가 오해하셨을 거예요. 아들은 마지막까지 아내를 믿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마지막 미련을 제 손으로 직접 끊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옆에 놓아두었던 서류 봉투를 그에게 건넸습니다. 봉투 안에는 제가 어제 찾아냈던 자동차 매매 계약서 원본이 들어 있었죠. 아들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구매 대금을 지불한 사람의 이름, 박찬숙 석자를 확인하는 순간 아들의 눈동자는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숨쉬는 법조차 잊어버린 사람처럼 아들은 그 서류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미녀가, 나는 내 차를 판 게 아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었던 내 마지막 선물을 내 손으로 되가져왔을 뿐이다. 그 순간 아들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기만이 벗겨지고 추악한 진실을 정면으로 마주한 자의 참담함과 제 어미가 겪었을 모멸감에 대한 처절한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들은 서류를 쥔 채로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떨구고 아이처럼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제가 죽일 놈입니다. 그제야 제 아들은 자기가 지난 10년간 얼마나 거대한 거짓 속에 살아왔는지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한참을 울다가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저와 영희에게 허리를 깊이, 아주 깊이 숙여 인사하고는 지옥의 사자 같은 얼굴로 집을 나섰습니다. 그날 밤 아들 내외의 집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저는 그저 상상만 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영희 조카인 현수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었다고 합니다. 유진이가 차량 도난 신고를 하는 바람에 차를 구매한 사람이 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정상적인 서류를 통해 합법적으로 이전된 사실이 밝혀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유진이는 시어머니가 인감도장을 훔쳐서 차를 팔아버렸다며 저를 절도범으로 몰아가려 했지만 제가 구매자라는 사실이 명백한 계약서 앞에서 그녀의 주장은 묵살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유진이는 경찰에게 가족 문제를 이런 식으로 끌고 오지 말라는 핀잔과 함께 무고죄로 역고소당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받고 망신만 당한 채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으며 저는 비로소 웃을 수 있었습니다. 제 길고 길었던 반격의 서막이 아주 성공적으로 올랐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영인의 집에서 며칠을 더 신세진 후 저는 본격적으로 저만의 보금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영희는 다 늙어서 무슨 고생이냐, 그냥 나랑 같이 살자고 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은 인생만큼은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온전히 저 자신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제 발로 서서 제 힘으로 숨쉬고 싶었어요. 저와 영희는 매일같이 부동산을 드나들었습니다. 젊은 시절 민혁이 아빠와 함께 우리 가족이 살 집을 구하러 다녔던 때가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설렘과 희망으로 가득했는데 지금은 비장함과 결연함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죠. 저희는 세 군데의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첫 번째 집은 값이 싸고 넓었지만 햇볕이 잘 들지 않아 낮에도 불을 켜야 할 정도로 어두웠습니다. 저는 평생을 음지에서 살았는데 제 마지막 거처까지 어둡게 만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두 번째 집은 남향에 밝았지만 바로 앞에 왕복 8차선 도로가 있어 너무 시끄러웠습니다. 저는 이제 소음이 아니라 평화를 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이 바로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작은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새로 지은 건물이라 깨끗했고 창문으로는 사계절 내내 햇볕이 가득 들어올 것 같았습니다. 창문을 열면 작은 공원이 내다보여 새소리도 들렸죠. 무엇보다도 혼자 살기에 부족함도 과함도 없는 딱 알맞은 크기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어르신 혼자 사시기에는 딱입니다. 관리도 잘 되고 안전하고요라며 저를 부추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을 결정했습니다. 제 이름 석자, 박찬숙이 적힌 임대차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저는 수십 년간 저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벗어던진 듯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제 집이었습니다. 차를 판 돈으로 치른 보증금은 제 자유의 증거이자 새로운 삶의 주춧돌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삿날 아들 민혁이가 어떻게 알았는지 저를 찾아왔습니다. 며칠 사이에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죠.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제 짐을 나르고 묵묵히 청소를 도왔습니다. 그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 속에서 저는 아들이 겪었을 마음고생의 깊이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짐 정리가 어느 정도 끝났을 때 아직 가구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거실에서 아들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아들은 자기가 유진이의 거짓말을 모두 알고 있었으면서도 가정이 시끄러워지는 것이 두려워 애써 외면해 왔다고 고백했습니다. 제게 무심했던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던 비겁함 때문이었다고 눈물로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는 그날 밤 유진이와 나눴던 대화에 대해서도 털어놓았습니다. 유진이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어머니가 원래 좀 이상하시잖아요. 라며 소리를 질렀고 심지어 그깟차 한 대 때문에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며 물건을 집어 던지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 모습에 아들은 완전히 정이 떨어져 버렸다고 했습니다. 저는 무릎 꿇은 아들의 어깨를 말없이 두드려 주었습니다. 아들을 용서하고 말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제 아들이 다시는 비겁한 남편, 불효한 자식으로 살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저만의 성을 꾸미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가장 먼저 푹신하고 편안한 1인용 안락 의자를 샀습니다. 인터넷으로 수십 개의 제품을 비교하고 사용자 후기를 꼼꼼히 읽어본 뒤 직접 매장에 나가 3번이나 앉아보고 나서야 결정한 것이었죠. 언제나 가족들이 차지하고 저는 앉아볼 기회도 거의 없었던 딱딱한 소파가 아니라 오직 저만을 위한 의자였습니다. 의자가 배송되던 날 저는 그 위에 앉아 몇 시간이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몸에 꼭 맞는 그 편안함이 마치 세상이 저를 안아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작고 소박한 원목 식탁을 들여놓았습니다. 값비싼 대리석은 아니었지만 나무의 따뜻한 감촉이 좋았습니다. 저는 그 식탁에서 혼자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신문을 읽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이 오직 저만의 속도로 저만의 시간을 누렸습니다. 제 취향이 담긴 그릇과 찻잔을 사고 보드라운 이불과 베개를 고르는 모든 순간이 제게는 축제와도 같았습니다. 유진이의 취향에 맞춰진 그 집에서 저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제 공간을 제 손으로 채워가는 기쁨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집이 정리되고 난 후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용기를 내었습니다. 바로 동네 주민센터에 찾아간 것이었죠. 수십 년간 가족들을 위해 희생하며 잊고 살았던 나라는 사람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서예 교실과 스마트폰 활용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지만 비슷한 연배의 친구들을 사귀고 함께 웃고 떠드는 사이 저는 점차 예전에 활기차고 유쾌했던 제 모습을 되찾아갔습니다. 붓을 잡고 화선지에 글씨를 써내려갈 때면 마음속의 모든 번뇌가 먹물에 씻겨나가는 듯 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손주들 사진을 받아보며 즐거워하는 친구들을 보며 저는 민혁이에게
얽매이지 않고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예 교실에서 돌아와 새로 산 안락의자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아름다운 노을이 지고 있었죠.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지난 몇 주간 제게 일어났던 일들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지하도에 버려졌던 그날의 절망이 역설적이게도 제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준 셈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누구의 아내, 누구의 어머니가 아닌 오롯이 박찬숙이라는 이름으로 제 인생의 두 번째 장을 살아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아들 민혁이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꼬박꼬박 저를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제가 시키는 굳은 일만 하더니 시간이 조금 지나자 조금씩 자기 속내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예전처럼 집이 아니라 동네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 편이 저도 아들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혁이는 제게 유진이와 별거에 들어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가 모든 진실을 추궁하자 유진이는 끝까지 어머니가 오해하시는 거다. 나는 그런 적 없다며 발뺌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당신 엄마가 노망이 나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걸 왜 나한테 뒤집어 씌우냐며 악을 쓰기까지 했다더군요. 그 모습에 아들은 완전히 정이 떨어져 버렸다고 했습니다. 제가 지난 10년간 괴물과 함께 살았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유진이는 늘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저를 조종했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반대하거나 어머니 편을 드는 것처럼 보이면 며칠이고 말을 하지 않거나 당신은 나보다 엄마가 더 중요하냐며 저를 죄인으로 만들었죠. 저는 그저 가정이 시끄러워지는 게 싫어서 그 상황을 피하고 싶어서 유진이가 하자는 대로 다 맞춰주며 살았습니다. 그게 어머니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 알면서도요. 제가 너무 무지했고 너무 비겁했습니다. 아들은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손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니 됐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실수를 바로잡을 용기가 있는 사람은 많지 않지. 너는 지금 그 용기를 내고 있는 게야. 그러니 너무 자책만 하고 있지는 말거라. 저와 아들의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어 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무심코 받았는데 수화기 너머에서는 귀에 익은 그러나 이제는 혐오스럽기까지 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유진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유진이에요. 그 목소리는 예전의 당당함과 교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잔뜩 풀이 죽어 기어들어가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침묵에 그녀는 더욱 다급해졌습니다. 어머니, 저희 민혁 씨가 저보고 이혼하자고 해요. 서류까지 내밀었어요.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정말이에요. 제가 그때는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랬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어머니가 민혁 씨 좀 설득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저 아이는 아직도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의 무너진 자존심과 마음의 상처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신의 결혼 생활이 파탄 날 위기에 처하자 저를 이용하려 드는 것이었죠. 어머니, 제발이요. 제가 무릎이라도 꿇을게요. 어머니가 제 편 한 번만 들어주시면 민혁 씨도 마음 돌릴 거예요. 그 차 판 돈이라도 민혁 씨한테 돌려주면 민혁 씨 화가 좀 풀릴 것 같은데 어머니가 좀 도와주세요. 제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어머니가 시키는 건 뭐든지 다 할게요. 결국 돈 이야기였습니다.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는 저 천박한 생각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너는 아직도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구나. 네. 아니,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다니까요. 너는 나를 버린 것을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일 때문에 내 남편한테 버림받게 된 내 처지를 슬퍼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지 않으냐? 제 전곡을 찌르는 말에 유진이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나는 너와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 그리고 그 돈은 내 남은 인생을 위한 미천이니 한 푼도 내 손에 들어갈 일은 없을 게다. 내 아들 인생 그만 망치고 내 인생이나 똑바로 살아. 저는 그 말을 끝으로 매몰차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녀의 번호를 차단해버렸죠. 다시는 저 아이의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민혁이를 불러 아주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것은 저와 아들의 새로운 관계를 위한 약속이자 제가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저는 아들을 제 집 식탁에 앉히고 따뜻한 차를 내어주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민혁아, 어미의 말을 잘 듣거라. 첫째,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는 너희와 함께 살지 않을 것이다. 이 작은 집이 나에게는 천하를 다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나만의 왕국이다. 나는 여기서 내 남은 생을 자유롭고 평화롭게 보낼 것이다. 둘째, 너는 언제든 나를 찾아와도 좋지만 반드시 혼자 와야 한다. 나는 내 처를 다시 볼 생각이 없다. 혹여라도 내가 그녀의 설득에 넘어가 어머니 유진이가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요. 따위의 말을 하러 올 생각이라면 그날로 너와 나의 인연도 끝나는 줄 알 거라. 셋째, 내 결혼 생활은 온전히 너희 두 사람의 문제다. 이혼을 하든 재결합을 하든 내가 관여할 바는 아니다. 다만 만약 내가 그녀와 다시 살기로 결정한다면 두 번 다시는 내 처 때문에 내 마음을 다치게 하는 일이 없도록 내가 중간에서 제대로 된 방패막이가 되어야 할 것이다. 내가 내 아내 하나 제대로 휘어잡지 못해 또다시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면 나는 너 또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넷째, 이제부터 너는 내 어미의 아들이기 이전에 한 가정의 가장이자 독립된 어른으로 행동해야 한다. 내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고 내가 한 선택에 대해 변명하지 마라. 언제까지고 엄마 치마폭에 숨어 문제를 회피하려 들지 말라는 뜻이다. 제 단호한 선언에 아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네, 어머니. 명심하겠습니다. 어머니 아들로 그리고 한 남자로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모자는 아주 오랫동안 서로에게 짐이 되었던 관계를 청산하고 비로소 서로를 존중하는 건강한 어른 대 어른으로 마주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집을 나와 독립했다는 소문과 아들 내외가 별거에 들어갔다는 소문은 날개를 단 듯 친척들 사이에 퍼져나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제게는 여러 갈래의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제 친정 쪽 식구들은 자초지종을 듣고는 유진이의 뻔뻔함에 혀를 내두르며 제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해 주었습니다. 특히 제 친정 언니는 전화를 걸어 속 시원하다. 찬수가 진작 그렇게 했어야지. 너 고생한 거 생각하면 그년 머리털을 다 뽑아놔도 시원찮다. 라며 저보다 더 분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시댁 쪽, 특히 유진이와 가깝게 지내던 몇몇 동서들은 제게 전화를 걸어 형님, 그래도 며느리가 잘못했다고 싹싹 빌면 한 번쯤은 용서해 주셔야지요. 애 아빠 없으면 민혁이만 불쌍하지 않겠어요? 라며 은근히 저를 압박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위선적인 충고에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동서,
그 아이는 잘못했다고 비는 게 아니라 자기 살 길이 막막해지니 비는 신용을 하는 것뿐이요. 그리고 내 아들 민혁이는 이제 불쌍한 아이가 아니라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 할 40 넘은 사내요. 그러니 더는 이 일에 관여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제 태도에 그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압권이었던 것은 바로 유진이의 친정어머니, 즉, 제 사부인에게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그녀는 다짜고짜 제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부인, 어떻게 어른이 돼서 그렇게 속이 좁으세요? 애들이 살다 보면 싸울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애를 내쫓고 이혼을 시켜요? 저는 기가 막혔지만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사부인, 저는 따님을 내쫓은 적이 없습니다. 따님이 스스로 저를 버렸고 제 아들이 그 사실을 알고 스스로 따님을 멀리한 것이지요. 그리고 이혼은 제가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깟 차 한 대 팔아버린 게 뭐 그리 대수라고. 우리 유진이가 그 차 얼마나 아꼈는데 사부인이 돼서 어떻게 며느리 물건을 훔쳐갈 수가 있어요? 그녀의 적반하장에 저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사부인, 그 차는 제 돈으로 사준 제 물건입니다. 그리고 저는 훔친 것이 아니라 제 것을 되찾아왔을 뿐입니다. 혹시 따님을 그렇게 남이 해준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할 줄 모르는 아이로 키우셨습니까?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른을 공경하라는 것은 가르치지 않으셨나 보지요? 지금이라도 따님 데려다가 가정교육부터 다시 시키시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제 전곡을 찌르는 말에 사부인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더니 말 다 했어요? 라는 소리와 함께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엄마의 그 딸이라는 말이 조금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 통화 이후 저는 유진이라는 아이가 왜 그렇게까지 이기적이고 뻔뻔하게 자랐는지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소란 속에서도 제 아들 민혁이는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꾸준히 저를 찾아왔고 저희는 예전처럼 어색한 침묵 속에서 밥을 먹는 대신 함께 장을 보고 음식을 만들며 소소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들은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아내의 감정적인 것에 길들여져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 어머니인 저를 방치했는지 깨닫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유진이 또한 상담에 몇 번 같이 갔지만 모든 문제를 남 탓으로 돌리는 태도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은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유진이랑 이혼 서류에 도장 찍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어요. 그 말을 하는 아들의 얼굴은 슬픔이 아니라 오히려 후련함으로 가득 차 보였습니다. 아들의 변화를 지켜보며 저는 비로소 마음 한구석에 무거운 돌덩이를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저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져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영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희야, 우리 여행 갈까? 여행? 어디? 제주도. 우리 젊었을 때 돈 모아서 꼭 한번 가보자고 약속했었잖아. 제 제안에 영희는 어린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저희는 당장 다음 주에 떠나는 비행기 표와 숙소를 예매했습니다. 제 돈으로 오직 저와 제 친구의 즐거움을 위해 돈을 쓰는 것은 난생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 준비 과정만으로도 가슴이 벅차고 설렜습니다. 일주일 후 저와 영희는 제주도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하늘과 뭉게구름을 내려다보며 저는 지난 몇 달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행기가 제주공항에 착륙하고 짭짤한 바다 내음이 섞인 바람이 제 얼굴을 스치는 순간
저는 비로소 제가 완벽하게 자유로워졌음을 실감했습니다. 저희는 렌터카를 빌려 해안도로를 달렸고 아름다운 카페에 앉아 바다를 보며 차를 마셨습니다. 갓 잡은 싱싱한 해산물로 배를 채우고 사람 없는 한적한 오름에 올라 제주의 풍경을 가슴에 담았습니다. 여행 내내 저와 영희는 20살 처녀들처럼 웃고 떠들었습니다. 영희는 제게 말했습니다. 찬수가, 너 요즘 얼굴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알아? 그 지옥 같은 집에서 나온 게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 여행 마지막 날, 저희는 함덕의 에메랄드빛 바다 앞에 나란히 앉아 저물어가는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붉게 타오르는 노을을 보며 저는 문득 그 하얀색 SUV를 떠올렸습니다. 그 차 한 대를 팔아 저는 이 드넓은 세상을 얻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제 자신을 되찾았고 망가졌던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할 기회를 얻었으며 무엇보다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완전한 자유를 손에 넣었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성공적이고 가장 통쾌한 거래였습니다. 저는 옆에 있는 영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영희야, 나 지금 정말 행복하다. 제 목소리는 조금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그 어떤 후회나 미련도 없었습니다. 오직 충만한 행복과 다가올 날들에 대한 기대만이 가득했습니다. 제주도의 푸른 바다가 남긴 여운이 일상에 스며들고 계절이 두어 번쯤 바뀌었을 무렵의 일입니다. 저의 하루는 이제 온전히 저만의 규칙과 속도로 흘러갔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시며 창밖 공원에서 들려오는 새소리를 듣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오전에는 주민센터에 나가북글 시를 쓰거나 새로운 친구들과 소소한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텅 비어 있던 제 오피스텔은 이제 저의 손길이 닿은 아늑한 물건들로 가득 채워졌고 구석구석에 스민 제 채취는 이곳이 온전히 저만의 성이라는 사실을 매 순간 일깨워 주었습니다. 아들 민혁이는 여전히 꾸준히 저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얼굴에는 죄책감이나 어색함 대신 편안하고 따뜻한 미소가 자리 잡고 있었죠. 저희는 더 이상 과거의 일을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장을 보고 저녁을 만들어 먹고 새로 나온 드라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평범한 모자 사이가 되었습니다. 아들은 유진이와 법적으로도 완전히 남남이 된 후 오히려 더 안정되고 성숙한 어른이 되어갔습니다. 잃어버렸던 지난 10년의 세월이 안타깝기는 했지만 저희는 과거를 후회하기보다 앞으로 함께할 시간을 소중히 여기기로 했습니다. 어느덧 남편의 기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남편이 좋아하던 약과와 곶감을 정성껏 준비하고 국화꽃 한 다발을 사들고 추모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긴 편지를 썼습니다. 당신이 떠난 후 제가 얼마나 어리석게 살았는지, 그리고 얼마나 큰 용기를 내어 제 삶을 되찾았는지, 이제는 아들 녀석이 철이 들어 제법 어른스러워졌다는 이야기까지. 추모공원에 도착해 남편의 자그마한 묘비 앞에 섰습니다. 비석을 깨끗한 천으로 닦고 가져온 음식과 꽃을 정갈하게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눈을 감고 남편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여보, 나 잘하고 있지? 당신이 봤으면 참 잘했다. 장하다 칭찬해줬을 텐데. 그렇게 한참을 서 있는데 등 뒤에서 익숙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아보니 제 아들 민혁이가 하얀 국화꽃 한 다발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그래, 너도 왔구나. 저희는 약속이라도 한 듯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자기가 가져온 꽃을 제 꽃 옆에 나란히 내려놓고 저와 함께 나란히 서서
아버지의 묘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따라 깊이 허리를 숙여 절을 올렸습니다. 한참 만에 고개를 든 아들은 아버지를 향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너무 늦게 철이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어머니 잘 모시고 아버지께 부끄럽지 않은 아들로 살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들은 이제 제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서 스스로의 삶을 맹세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를 위한 다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약속이었습니다. 저희는 그곳에서 한참을 더 머물다 공원을 나섰습니다. 그날 아들의 뒷모습은 제가 기억하는 그 어느 때보다도 크고 든든해 보였습니다. 몇 달의 시간이 더 흘러 계절이 바뀌고 나뭇잎들이 다시 색을 갈아입을 준비를 하던 가을의 초입이었습니다. 아들이 어느 날 저녁 제게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물론 어머니께서 싫으시면 제가 단칼에 거절하겠습니다. 무슨 일이냐? 그 사람이 유진이가 꼭 한 번만 뵙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딱 한 번만 만나서 정식으로 사죄하고 싶다고요. 유진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순간 제 마음이 차갑게 식는 듯 했지만 저는 이내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이제 저는 그 이름 앞에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무엇을 위한 만남일까? 또 다른 거짓말과 변명을 늘어놓으려는 것일까? 하지만 한편으로는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아이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변했을지. 저는 더 이상 그녀의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얼마든지 그녀를 만나고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강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좋다. 만나보마. 제 대답에 아들이 오히려 더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대신 시간과 장소는 내가 정할 것이다. 내가 그 아이에게 그리 전하거라. 며칠 후 저는 제가 정한 동네의 한적한 카페에서 유진이를 만났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해 창가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으니 저 멀리서 한 여자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유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던 그 화려하고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값비싼 명품 옷 대신 수수한 옷차림이었고 완벽하던 화장 대신 피곤함과 고단함이 얼굴에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녀가 맞은편 의자에 앉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한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침묵을 깬 것은 유진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미쳤었나 봐요. 제가 가진 모든 게 당연히 제 것인 줄만 알았어요. 어머니의 희생과 민혁 씨의 노력이 아니라 그냥 제가 잘나서 누리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걸 다 잃고 나니 혼자 방에 앉아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니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나쁜 사람이었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외워서 읊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난 시간 동안 곱씹어 생각한 듯한 말들을 꺼내놓았습니다. 돈을 돌려달라는 말도 아들을 설득해달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그 추운 지하도에 버려두고 온 제 자신을 이제는 제가 용서할 수가 없어요. 평생 이 죄를 안고 살아야겠지요. 용서해달라고 말씀드릴 자격도 없습니다. 그저 제 잘못을 제 입으로 직접 고하고 한 번이라도 제대로 사죄드리고 싶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유진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진심일까? 아니면
또 다른 연기일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 아이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기 위해 혹독한 대가를 치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그녀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지만 더 이상 그녀를 증오하며 제 남은 인생의 에너지를 낭비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그 말을 하기까지 아주 긴 시간이 걸렸구나. 내가 겪은 고생이 너를 조금은 사람으로 만든 모양이다. 저는 찻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내가 해주고 말고 할 수 있는 가벼운 말이 아니다. 내가 한 짓에 대한 상처는 내 평생 갈 것이고 내 사과가 그 상처를 없애주지는 않아. 그저 내가 내 잘못을 알게 되었다니 그걸로 족하다. 이제 돌아가거라.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제 말에 유진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카페를 나섰습니다. 그 쓸쓸한 뒷모습을 보며 저는 비로소 제 길었던 복수가 완전히 끝났음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서예 교실에 더욱 열심히 나갔고 얼마 전부터는 동네 도서관에서 하는 자서전 쓰기 강좌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파란만장했던 인생을 제 손으로 직접 기록하고 싶어졌기 때문입니다. 어느 맑은 주말 오후 저는 새로 산 안락 의자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제 작은 집안에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가득했습니다. 잠시 후 민혁이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들을 한 아름사 들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주말인데 심심하실까 봐 왔어요. 오기는 뭘 맨날 와. 너도 내 생활이 있지. 저는 그렇게 핀잔을 주면서도 어느새 아들을 위해 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식탁에 마주 앉아 과일을 먹으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들은 새로 옮긴 부서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이야기, 주말에는 등산을 다니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예전보다 훨씬 밝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아들이 돌아가고 저는 다시 의자에 앉아 창밖을 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하며 아름다운 야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제 통장을 떠올렸습니다. 그 안에는 차를 팔아 마련한 제 남은 인생을 지켜줄 든든한 돈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 하얀색 SUV를 팔아 제가 얻은 진짜 재산은 통장 속의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얻은 진짜 유산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제 마음대로 하루를 계획할 수 있는 자유였습니다. 망가졌던 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서로를 존중하는 어른으로 마주 볼 수 있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십 년간 잊고 살았던 박찬숙이라는 제 자신을 되찾은 기쁨이었습니다. 돈은 그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준 아주 유용한 도구였을 뿐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영희와 함께 사두었던 작은 세계 지도와 여행 책자를 꺼냈습니다. 다음에는 어디로 가볼까? 따뜻한 남쪽 나라의 바다도 좋고 고풍스러운 유럽의 도시들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책장을 넘기는 제 입가에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행복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은 이제 막 가장 빛나는 황혼을 향해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